네, 이 원각사라고 하는 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그게 세조 때 여기 간경도감이 있어가지고요. 경전을 30종을 한역된 한자본으로 된 한역본 경전을 30종을 발간하고 그 중에 10종의 경전을요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 탑골공원 원각사에서 한글화된 이 경전을 발행하는데 크게 기여한 분이 정의왕비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때 발행된 책을 스님들이 한 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전부 문화재입니다. 국보, 보물급 문화재. 우리 승가대학도 이때 묘법 연화경 7권짜리가 간행이 됐는데 그게 앞에 6권은 없어지고 마지막 7번째 책이 우리 승가대학 종범 스님 계실 때 어느 스님이 갖다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걸 문화재 쪽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보물이다. 그래서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보물로 지정이 되니까 그 책 한 권 그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4천만 원짜리 특수 금고를 제작했어요. 그 특수 금고가 없을 때는 외환은행 금고에다가 이 책을 넣어놨어요. 왜요? 보물이기 때문에. 그 특수 금고를 제작했는데 이게 금고 속에서 보물이 있는 건 여업하지 않다. 이래가지고 그 경전을 다시 전시할 수 있는 그 전각을 또 7억을 들여서 또 지었습니다. 누구 돈으로 지었을까요? 네? 신도들이? 학교에서? 아닙니다. 국고 지원.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또 총장 스님께서 이 묘법연화경을 보존하는데 한 권만 보존하니까 요거 좀 문제가 있다. 너무 허술하다. 이래가지고 여업한 전각에 모셔야 되겠다. 그리고 그 도서관을 경전박물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원력을 세우셨어요. 돈을 누가 줬을까요? 국가가 줬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얼마를? 25억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51평짜리 문수전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다 쳐가요. 뭐 때문에? 그 묘법연화경 낙질된 7권 하나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문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탑골공원의 원각사는 경전을 간행하는 유형 문화를 발전시켰다고 하면 이제 그 선제 스님께서 하시는 이 사찰 음식은 불교의 무형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무형 문화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예, 그 국가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고 그게 문화재가 되고 선제 스님께서는 이제 보유자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은 전수자가 되시고 이수자가 되시면 이게 발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종단에서 이렇게 명인, 명장 자격을 주고 하는 것도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건 구성원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사찰 음식의 전통은 뭐 일종식, 일종식은 하루에 한 번 드신다는 의미인데 그 남방에서 한 번 드시고 북방에서는 세 끼를 드시는데 그 세 끼는 한 번 드실 거를 셋으로 나눠서 드시니까 소식 전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북방은 이렇게 그 세 끼를 드시지만 한 끼, 남방의 한 끼 음식을 세 끼로 나눠서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방은 한 끼만 드시는데 이게 이제 건강에 좀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세 끼를 소식으로 드시는 게 건강에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반이시는 그 아침에는 죽을, 저녁에는 밥을. 그게 하루에 2끼 먹을 때 그렇게 먹는 게 좋다. 뭐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전통 사찰 중에서는 아침에 죽을 드시는 그런 절들이 있는 거죠. 이 사찰 음식은 공덕식이다. 근데 그 공덕 중에서도 가장 큰 공덕은 뭐냐? 음식은요 생명을 공양하는 공덕이 있어요. 한 끼를 먹지 않으면 한 끼만큼 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그 하루에 그래도 잘 한 끼를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한 끼 음식을 공양했다는 것은 하루만치 생명을 공양해서 연장시켜줬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공양하는 가장 큰 공덕이라는 거예요. 이 음식 공양이. 요즘은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음식이 지천에 널려지고 그 다음에 버려지는 음식이 수십 톤씩 되고 뭐 돈을 엄청난 금액을 뭐 수조씩 낭비하고 해서 괜찮을 것 같지만 실제로 한계 상황이 오면요 음식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래 저장하고 그렇게 저장해서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한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걸 이제 축적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올해도 뭐 과일이나 이런 것이 뭐 풍년이 되고 흉년이 되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벌이 죽는다는 거예요. 벌이 죽으니까 수분을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과수원에서 그 사과나무에 사람이 붓으로다가 일일이 칠하고 있는 그 많은 그러니까 그 농사를 제대로 짓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벌이 죽는다. 그 벌이 죽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벌이 죽으면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뭐가 문제예요? 식량의 문제가 온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사찰에서는 음식도 잘 보관을 하고 오래 먹을 수 있게 하고 그런 지혜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연식, 연식. 사찰 음식의 전통 중에 남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연식이다. 그러나 이 연식은 조심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식은 대중공양, 평등공양의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음식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보시는 스님들도 차등보시는 인정합니다. 이 차등보시, 평등공양. 그런데 음식을 먹는 것은 누구나 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뭐 인종이나 민족, 종교를 넘어서서 평등하게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금기식들이 있다. 이 뭐 금기식이 뭐가 옳으냐 그러냐는 중요치 않고 그 수행에 도움이 되냐 방해가 되냐 이런 것은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삼정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법부경에 보면 삼정육 고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과 연결이 되는데 그 삼정육은 내가 어떤 생명이 죽는 것을 불견 보지 않은 그 다음에 그 이제 불문 듣지 않은 그 다음에 불의 저 생명이 나 때문에 희생됐다라고 의심되지 않는 그 불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견, 불문, 불의 요 세 가지를 갖추면 삼정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 대승불교권에서는 식육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육을 금하는 대신에 단백질을 콩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아미노산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전혀 고기를 드시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음식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일상 수행을 하는데 그냥 쓸데없이 뭐 고기 먹고 술 먹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일단 스님들은 수행을 잠시 접더라도 건강 회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정육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오신채는 뭐 그래서 이제 균형된 식사, 이 음식체열은 균형된 식사와 영양분을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균형된 식사는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왜곡된 식사를 하는 거죠. 저도 이번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이 더워 죽겠는데 날 30도 40도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우리 보살님한테 관세 보살님한테 밥 해내라고 하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걸 또 제가 또 삼식이처럼 앉아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다 받아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하루에 2끼만 먹자. 2끼 중에 1끼는 밥을 먹고 1끼는 내가 사주마. 그래가지고 사주는 게 어디 가냐. 우리 집 앞에 롯데리아 가가지고 근데 햄버거나 이런 음식들이요,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나쁜 음식은 아닌데 그것을 조리할 때 사람들이 자꾸 맛을 끌게 하기 때문에 뭘 넣어요? 조미료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넣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선호도가 생기고 그게 뭘로 이어지냐면 중독성이 생기는 거예요.
음식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균형돼, 거기 야채 들어가 균형되게 먹을 수 있는데 한 끼는 그래 먹어도 괜찮은데 일단 입에 대면은 이게 자꾸 끌리게 된다. 감칠맛을 위해서 뭘 넣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균형된 식사가 매우 중요한데 그래도 한 끼는 잘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균형이 필요한데 그 호르몬 중에서도 행복 호르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행복 호르몬 중에서 우리 이제 그 여성들은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옥시토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옥시토신이 모성애를 불러일으키는 호르몬이에요. 연민과 그 자비의 마음을 불러일으킬 때 옥시토신이 균형되게 분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져요. 행복해요. 그리고 저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호르몬이라고 하진 않는데 호르몬 효과가 있는 화학물질이 엔돌핀이에요. 근데 그 엔돌핀은 우리가 막 좋은 거 뭐 음식 먹고 할 때 막 그 일어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엔돌핀은 중독성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도파민이 있어요. 도파민. 이거는요 거의 독극물에 가까운 중독성과 이게 그 쾌락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도파민이. 예, 그런데 그 이 도파민, 엔돌핀 같은 게 뭘로 많이 배출되냐? 음식을 통해서 배출이 된다. 아까 건강의 3요소 말씀드렸죠? 음식, 운동, 명상인데 저 엔돌핀, 도파민 이런 그 세로토닌, 옥시토신 이런 것들은 음식을 먹어도 배출이 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도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상을 해도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음식을 먹고 또 그 명상을 하면 저절로 치유가 되는 이런 행복 호르몬들이 배출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균형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많이 분비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된다? 그러면 도파민 분비되기만을 기다리니까 뭐를 하면 내가 도파민이 분비가 될까? 그러다가 마약에 중독이 되고 또 운동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라톤 선수 중에 그 누구 있잖아요. 예. 예, 황영조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그 건강하게 축구도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예? 이봉주 그 친구가 막 엄청 비참하게 그러니까 그 운동 선수들의 노후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뭐 때문이냐? 이게 운동을 하면 아까 엔돌핀, 도파민 이런 게 분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분비가 되니까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 운동을 안 하면 안 돼. 그 끊임없이 운동을 하는데 저런 게 분비가 돼서 행복해질 때까지 해버리는데 그때 이제 그게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몸의 균형을 파괴하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운동이 과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마라톤 해보셨어요? 여기 몇 킬로 해보셨어요? 저는 또 제가 또 복이 많아가지고 손기정 할아버지가 졸업하신 양정학교를 나왔거든요. 양정중학교. 학교 입학하니까 1학기 때부터 마라톤을 시키는 거예요. 그 마라톤을 이쪽에 와서 했습니다. 이쪽에 와서 여기 와서 중학교 때. 그래서 국기원 있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10km 마라톤에서 30km까지 42.19를 뛰기도 해요. 그 고등학교 선수들은. 그런데 그거 10km 뛰는 것도 죽을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죽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제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는 전체 600명이 뛰는데 50등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그 마라톤이 한번 뛰면은요, 그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40.19인데 30km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뭐가 분비되냐? 엔돌핀, 도파민이 분비돼요. 그러니까 마라톤을 한번 30km 넘게 뛰기 시작했다, 계속 뛴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졌지만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정신적으로 억제하는 게 억제하면서 균형되게 하는 게 명상이라는 거예요. 음식은 자꾸 먹으면 계속 분비가 되니까 음식이 중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시간 지나면 제 얼마 전의 모습처럼 된다. 그래서 굉장한 균형, 호르몬의 균형은 음식의 균형, 운동의 균형. 그런데 이게 많이 분비가 돼도 부작용이 없는 게 명상이라는 거예요. 명상. 명상은 이게 분비가 되는데 일정 수준의 분비가 되면 그다음부터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명상을 할 때는. 그래서 이 아까 음식, 운동, 명상에서 사찰 음식, 치유 명상이 필요한 것은 음식만으로는 안 된다. 정신적인 작용에 명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면역력, 회복 탄력성, 적응력 이런 것들이 증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건강해지는데 심신이 균형이 되고 마음의 근육이 강화된다. 근육은 몸의 근육도 있지만 마음의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이 수행하시는 경우 누가 와서 욕설을 퍼부어도 끝도 없으시잖아요, 스님들은. 안 그러신가요? 예, 조금 마음의 작용이 있나요? 예, 그런데 조금 흔들림이 있다고 해도 바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게 마음의 근육이 튼실하면 회복이 빠르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여여한 마음으로. 예, 그래서 이 마음의 근육의 강화 이것을 금강경의 표현을 빈다면 여여부동, 여여해서 흔들림이 없는 마음의 경지를 갖추게 되는데 그 여여부동의 마음을 갖추도록 해주는 게 바로 사찰 음식이라는 거. 그 사찰 음식이 음식만으로가 아니라 그 음식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혜가 그 여여부동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사찰 음식을 연구하시면서 어떤 경전 공부도 좀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과 지혜 명상에서는 오관계는 뭐 우리 스님께서 항상 식사하실 때 다 하시니까 오관계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결국 음식을 먹는 것은 도업, 성불하기 위한 것이다. 도업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그게 성불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의미를 좀 그 다음에 그 4번도 있어요. 뭐 3번, 4번은 3번이 이제 탐심을 버리고 이것은 허물을 참여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허물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정사 이것은 바른 생각으로 올바르게 사유하면서 그래서 성불로 가는 이런 내용을 이 오관계 속에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결국 사찰 음식의 치유 명상의 원리에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친 번뇌를 버리고 그 다음에 미세한 그 번뇌를 내려놓고 바른 생각으로 정진의 길을 가게 되면 그게 지혜 명상의 길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기에 따라서 욕계에 있는 근기는 정진 명상이라는 게 제일 필요하다. 그래서 스님들이 사찰의 신도가 오면 열심히 기도시키잖아요. 기도가 기도 정진입니다. 그래서 그 정진을 시키는 이유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참회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그 허물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스님들이나 보살님들은 전혀 허물이 없으시니까 여기 계시겠지만 일상적으로 누구나 허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게 모르게 지은 허물을 참회하는 게 수행의 첫 번째 지름길이고 첫 번째 길이고 두 번째는 선근 공덕이 있어야 그게 의지처가 되고 지팡이가 돼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근 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이 명상의 큰 문제가 뭐냐? 참선, 명상, 수행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요. 남하고 함께 나누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조용히 앉아서 명상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뭘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내가 명상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회양이 될 수 있나요? 그건 회양은 끝나고 나서 하는 거지만 그런 마음이 있으면 회양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 명상을 오래 한 제가불자들 스님들은 좀 다르십니다. 명상을 오래 한 제가불자들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바뀐다. 개인주의적으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명상을 오래 한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그거 공덕이 되겠어? 네.
자기 마음 공부가 중요하지. 이런데 자기 마음 공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마음 공부를 한 것을 회양할 수 있고 그게 공덕으로 증진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배우는 일반화된 세속의 명상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명상 그러니까 멍 때려도 명상이라고 그래요. 멍 때리는 것도 명상의 효과가 일부는 있어요. 그러나 명상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지혜에 있다. 지혜. 지혜가 증진이 돼야 돼. 그래야 너와 나가 함께 이익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명상이 된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명상의 효과는 있다. 뭐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부인하진 않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게 명상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상이나 참선이나 수행을 스님들의 경우는 이미 대승보살의 길을 가시겠다고 원력을 세워서 가기 때문에 공덕이 됩니다. 스님들이 아침에 새벽 예불 하시고 목탁을 치시고 뭐 그 설법을 하시고 전부 이타행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그냥 그 공덕을 지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불자들은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명상, 수행, 참선으로 포교 성과를 이룬 사례는 극히 예외적이다. 우리나라에서 명상, 참선, 강화선 수행 지도로 포교가 된 절 그러면 어디 생각하세요? 안국선은. 그죠? 안국선은 수굴 스님이 간화선을 공부하셨고 그 간화선 지도로 서울의 안국선은, 부산의 안국선은, 뭐 대구의 안국선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신도들이 운집해서 매일 수행을 합니다. 제가 부산의 안국선을 갔더니 평균적으로 그 매일 평일에 절에 와서 수행하는 분들이 500명이 넘어요. 10시에서 12시까지 탁 앉아가지고 용맹정진하는 분들이 제가 갔을 때는 700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상 참선만 해도 포교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며칠을 거기 머무르면서 면밀히 관찰해봤습니다. 분석을 하고 내린 결론은 이 안국선언의 포교 효과는 간화선이 아니고 공양의 공덕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공양의 공덕이다. 그럼 공양의 공덕이란 뭐냐? 거기 와서 참선하고 명상하시는 분들 12시가 되면 식사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식사를 할까요? 그 5, 600명, 7, 800명 되는 분들이 어떻게 식사를 할까요? 사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다 드려야 되나요? 안 합니다. 그럼 누가 하냐? 그 명상하러 온 분 중에 한 분이 오늘 점심은 제가 공양 올리겠습니다. 그럼 사중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공양을 올리면은 언제는 평균 몇 명이 오니까 몇 명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제가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음식은 뭐뭐뭐를 준비를 하시는데 이게 600명분을 준비하려면 몇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걸 물어요. 그러면 그 보살님이 앉아 참선하시는 보살님이 모든 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사중에서 또 당부를 해요. 본인이 책임진다고 함부로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하면 안 됩니다. 왜요? 뒷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살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사돈의 8천까지 지인들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음식 조리하고 준비하고 해가지고 그 한 끼를 공양 올리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정갈하게 음식을 차려서 대중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할까요? 본인이 다 부담해도 되고 주변에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내가 요번에 우리 스님들과 대중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양을 올리고 돈이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또 부처님 앞에 시주를 해요. 근데 그게 한번 공양을 올리려고 줄을 얼마나 서 있냐? 3년치가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65일이니까 365명이 한 번 내도 1년에 한 번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이 넘어요. 매일 오는 사람이 600명이죠.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3년 넘게 줄을 서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공약을 안 올릴 때는 어떡하냐. 열심히 참선하고 나머지 시간에 시간 여유가 되면 음식 만든 데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국선언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지어지겠어요? 공덕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포교 효과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국선언 그러면 뭐 수부스님께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수부스님께서 간화선을 잘 지도하시고 법력이 있으시고 그래서 저를 잘 끌어가시니까 효과도 있고 뭐 법무사 주지도 하시고 그랬는데 불교신문 주지도 하시고 그러시지만 사실 포교 효과는 어디에 있다? 참선하는 분들이 공양을 올렸다. 거기에 매개가 뭐예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음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포교 효과도 있고